네, 여러분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여러분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오늘은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는 우리 이주천 박사님을 모시고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그 가짜 영웅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이 정신적인 면에서 굉장한 위기인 거예요.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금 75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념 논쟁, 체제 논쟁, 역사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논쟁에서 이걸 비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게 그 모든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국민의 힘에 있습니다. 네,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기회주의적 수박 보수들이 좌파의 역사 전쟁과 이념 논쟁, 그 이념 전쟁 와중에서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비겁하게 영합하고, 네, 그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양보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에서부터 과거 독립운동에서부터 건국, 그리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매도되고 왜곡이 되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주천 교수님 모셔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이건 뭐 역사 특강입니다. 이주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 9개월, 10개월 만에. 6개월 넘었죠. 예. 네. 좀 바빴습니다. 엉뚱한 공부한다고. 조금, 예. 머리도 뭐 완전히, 더워서. 예. 수도성처럼 예.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주천 교수. 머리를 깎죠.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안 뵌지 오래됩니다. 예. 지금 뭐 반가워가지고 굉장히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을 통해서, 그리고 슈퍼챗도 좀 쏴주시면은 힘이 나죠. 힘이 나죠. 예,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요. 아이고 뭐 지금 굉장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165명 시청 중인데 81분, 좋아요가 딱 80인, 절반 정도. 네, 지금 뭐 거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작하죠 뭐. 예. 네, 정율성 얘기, 백선엽 장군 이야기, 그 다음에 김달삼 이야기. 아따, 제가 고3 된 입장입니다. 수능 시험 문제 참 고3이 대학교 온 기분이에요. 대학교 입시 보러 온 기분이에요. 면접을 하러. 아이 뭐 기본 문제가 굉장히 무거워서. 네, 기본 아니세요? 아니 굉장히 무거워서 무게가 전부 다.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네. 자, 한번 좀 힘차게 오늘 강의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채팅창에 가감없이 올려주시고, 윤카세 TV의 최고의 자랑 중 하나가 바로 수준 높은 채팅 글이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율성은 왜 광주에서 추앙받고 있나? 저게 지금 정율성이 이제 영으로 우상으로 떠받은 게 2014년 16년부터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이제 거기서 야금야금 이래 하다가 문제가 안 됐다가 최근에 이제 박보훈처 장관이 이제 정면으로 문제를 걸어가지고 이게 커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5.18 이후 특별법 이후에 그 광주 자체가 성역화되면서 광주 문제를 다른 언론이라든가 다른 국민들이 외부에서
이걸 언급을 못하는 그런 성역화가 됐거든요. 지역도 그렇고, 그렇죠. 언론도 그렇고, 네. 보수언론 광주 문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면요. 그러면서 이게 철옹성이 되고 역사 쪽에서도 5.18이든지 광주 사람들이든지 이걸 객관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면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YSDJ 가면서 지방자치제가 형성되면서 각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 중앙정부에서는 괜히 보수 정권에서 지방 문제를 걸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결국은 그 3m 출신입니까? 운동부 출신. 네. 광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좌익의 어떤 성적화되면서 성을 쌓게 된 거지. 성을 쌓게 되고. 성벽. 성사 우리 왜 그 일본이라든가 중세 유럽 보면은 각 지방에 성이 캐슬이 있으면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군주가 그걸 마음대로 무너뜨리지 못해 그 성을. 근데 광주라는 하나의 5.18 이후에 네. 성이 쌓아졌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주에서 지금 그 돈 문제인데 예. 그 지방 자립도가 부산 쪽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돈 문제가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새만금 쪽에서 이 부산 쪽은 일본에서 많이 교류가 되고 네. 지역적으로 지정학 위치가 광주라든가 이런 호남 쪽에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자본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에만 손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류는 서해안 쪽은 중국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대만보다는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예. 거기서 이제 중앙정부 중앙 쪽 중국의 그 성들하고 지방정부하고 그 광주하고 이렇게 지자체 교류를 한다 하지만은 우리는 지자체의 독립적인 것이 있지만은 예. 이 성 쪽에는 예. 중앙공산당 컨트롤을 받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 옥룡대학도 공자학원 있지 않습니까? 공자학원 있듯이 그 말하자면 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친중파를 양성을 하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작년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한중수교 네. 30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중국은 30년 동안에 친중 세력을 양성하고 정치 세력이든지 네. 기업인 언론인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순진하게 네. 한중수교를 해가지고 이 경제적 이권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 순진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책략적으로 접근했고 네. 우리는 뭐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이게 이제 먹기 당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계명대학 그 이종 교수가 쓴 그 Unrestricted Warfare라고 초한전, 예. 한도가 없는 전쟁, 초한전. 그 작전에 저는 말리 들어갔다고 봅니다. 30년에 걸쳐서. 초한전에 말리 들어간 거예요. 중국의 아퍼레이션. 네.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지고 한반도를 중국의 손아귀에서 친중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책략에 30년의 공작에 말려두고 들어가고 그 가장 중심 지역이 저는 광주라고 봅니다. 전남 지역이요. 예. 근데 지금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류를 해도 이제는 그 내정을 간섭 안 하거든요. 네.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교류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문화 교류를 하는데 그쪽에서는 한국에 내정으로 아프레이션 해야 되고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이런 건 아니거든. 대정책에서 영향을 하겠지만 그렇죠. 국내 내정 문제는 간섭을 안 한다는 게 합의가 있어요. 일본과의 교류도 그렇고 미국과의 교류도 그렇고 다만 포린 파러시 대외적으로는 일본에게 유리하게 미국에게 우호적으로 이런 것인데 내정 문제에서 간섭하는 것이 중국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지금 돈이 떨어져 가지고 국내에 친북 세력을 더 이상 양성할 수가 없어요. 이 돈 때문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친북 세력이 거의 다 친중 세력화됐다 봅니다. 말이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는 친북 세력을 가려면 북한 가가지고 기쁨조로 해가지고 이걸 구워 삶아버리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 가기도 어렵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바지지 뭐니 해도. 그러나 중국은 또 수가 높은 게 북경으로 불러가지고 기쁨조로 해가지고 마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국내에 이걸 갖다가 어떤 그 문학 공자 학원이든지 네. 어떤 뭐 브라이버리 정치적인 자금을 전달하든지 해서 굉장히 고단수로 해가지고 금방 이 사람을 친중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동안에 서서히 삼뜻이 해가지고 그 굉장히 완만하게 만만두처럼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 급한데 한 번만 1년 만에 금방 사람 자기 사람 만들려는데 예. 중국은 만드는 게 5년 10년 걸려요. 산 움직이듯이. 이야. 그런 계략에 한국 사람이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은 10년, 20년에 걸쳐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것을 모르고 예. 서서히 침투되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18 이후에 이 북한에서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네. 이제 그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데 지역 감정 첫째 타겟대가 네. 지역 감정 반정부 세력을 이용하려면은 전라도가 타겟대예요. 이 1순위로. 김일성도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강원도는 중앙정부하고 거리가 멀고 인구가 작기 때문에 강원도에 투입돼도 영양가가 없어요. 그러면 경상도는 일본 영향이 있고 거기에는 또 우익이 많잖아요. 낙동강 전선으로 해가지고 네. 그 드러내서 좌파 이걸 만들기가 친족파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일 만만한 것이 호남이죠. 5.18도 있었죠. 그 다음에 6.25 때도 거기에 또 그 전라도가 그 있었죠. 또 이제 그 김대중이 박정희한테 탄압받은 그런 거 있죠. 네. 그 산업화도 또 미진되었다. 또 조선시대에 차별되었다. 그리고 여수순신이 또 귀향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최적기가 거기에는 이 반정부 세력. 예. 그러니까 이게 반자유민주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토양의 정서가 정서하고 호남 정서하고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는 그런 거하고 이 아구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 아구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에 굉장한 공작 속에서 아퍼레이션 차원에서 예. 들거든데 광주에서 낚시밥을 걸렸다는 거죠. 낚시밥.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분석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분석이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적합한 지역이 호남이다, 이거. 호남 지역이요. 예. 호남의 정서와 호남의 역사, 그리고 호남의 컴플렉스, 이것과 중국이 이 침공할 수 있는 영향 인플루언스죠. 그렇죠. 폴리티컬 인플루언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 진지.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의 그 그람시, 그 안토니 그람시가 말한 그 진지. 어디에 진지를 먼저 박아서 그걸 확산시키느냐. 그건 부산,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충청도, 대전도 있고 한데 제일 말뚝을 먼저 꽂기가 좋은 적기가 광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주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멀리 있지만 영향가가 없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부산은 또 그 영향이 또 우파들이 있고 마산 교도보가 있고 강원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진지로 해가서 광주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 걸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기업인이라든가 방송인들 또 대학인 있는 사람들 제일 아쉬운 게 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만이를 통해 가지고 뭐 또 유치를 하고 공자원이라 유치를 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뭐 니 좋고 내 좋다 아니냐 마오타이 주고 하면 뭐 그 발마시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호호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처음에는 우리는 순진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친한 친구 프렌드로. 근데 거기는 공산당의 그 지령이 있거든요. 지금 홍항대학도 공자학원 있잖아요. 근데 공자학원 해가지고 저 커피 들고 저 세미나도 가봤지만 그 사드 배치 때 제가 공자학원에서 세미나 발표를 했었는데 중국의 학자가 와가지고 사드 배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홍항대학에 그 학술 세미나 할 때. 근데 응왕대학의 중국학 교수 그 동양사한 교수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사드 배치 하면 안 된다고 공감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하니까 그 연구비도 그렇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우두커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드 배치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중국 학자가 초대받아가지고 막 협박을 하는데 응왕대에 있는 교수들은 그걸 우두커니
잭소리도 못하고 듣고 있다. 그럼 오광대학뿐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의 공자학원이 35~6개 돼요. 아마 저 세계에서 공자학원 제일 많은 데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많이 퇴출했어요. 감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퇴출했고 많이 줄었는데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을 퇴출시키지 못하는 게 네. 대학원생들 저 신입생 유치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중국 교육이라든 데가 이런 거를 저 투자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딱 대학에서 말뚝을 받고 고등학교도 뭐 그 저 공자 저 의학도 배우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화 영역으로 해가지고 아주 이거 박아서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걸 지금 보면은 광주시장이 떠드는 걸 보면 예. 지금 정율성 역사공원을 거의 다 지었죠 지금 48억 원. 네, 백지화할 가능성이 지금 안 한다 하는데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걸 백지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의 그 법적인 이런 법적인 것하고 폴리티컬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 관계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제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인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올 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소시킨다면 헌법 위반 아닙니까? 헌법. 그것이 대통령으로 걸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체제에 대한민국 정체성이라든가 헌법에 그것이 지방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위배된다 할 때 그건 대통령이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가 관건이면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위헌인지 아니냐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어요. 헌재가 결국은 이번에 그 헌법 저 김명수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바뀌었죠. 네. 아니 이제 바뀌죠. 바뀌죠. 예. 그러면 헌재하고 대법원장이 그 법적으로 이런 그 헌법 전문의 정신하고 이 정률성의 그 사업하고 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 헌법 문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박민식 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공원을 광주에 세우는 것은 헌법 글쎄 그 헌법 헌법 1항 1조 글쎄 그게 걸릴 수 거기에 위배되는 거다. 그걸 걸면은 그게 이제 그 지자체를 많이 내줬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라 하라 말아가 간섭 하라 말아 개입이 헌법 문제거든요. 헌법이 위헌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건국정신 건국정신하고 헌법 전문에 나타난 그 정신에 지자체 사업이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걸면은 제지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결국 거기서 이제 소송 걸죠. 헌재 법률적인 문제가 또 걸립니다. 복잡하게. 근데 강기정이가 이렇게 지금 강행하겠다고 지금 맞서는 게 강기정 스타일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죠. 운동권이죠. 운동권의 국회의원 시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왔는데 경호원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경호원들하고 맞붙어 가지고 경호원 얼굴을 피범벅이로 만든 게 강기정이잖아요. 거의 깡패 수준이네. 거의 깡패 수준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보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이 광주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무조건 찍어서 저런 인물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식으로 성분이다 이념이다 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광주 출신이면은 깡패든지 뭐든지 운동권이든지 막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제 광주가 이제 고비인데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하고 갈 거냐 북으로 가든지 하와이로 가든지 달나라로 가든지 우리는 우리식으로 간다 하는 걸 광주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죠.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의미를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광주가 선택한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그냥 방관자처럼 쳐다봐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대통령이 역시 그거 이번에 그 언변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이념 논쟁을 자기가 스스로 하거든요. 역사 전쟁을. 그러면 그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헌법적인 고발이 있고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 조치. 행정 조치만 하더라도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율사들이 많으니까 검사 출신 아닙니까? 법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 문제지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 이래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 의지 문제죠. 그럼 그전에는 왜 안 했느냐? 네. 그 제가 이야기했죠. 5.18 이후에 광주가 성역화되면서 중앙정부하고 대통령이 네. 가급적이면 광주가 무슨 짓을 하든지 놔두는 것이 표가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손에 그 매를 안 드는 게. 놔둘 뿐만 아니라 광주한테 영합을 한 거지. 광주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작년에 후보시지 몇 번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좀 보면 변한 거 같더라고요. 이제는 뭐 저 광주에서 아무로 하지 않겠다는 건지 뭐 책사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패턴이 좀 바뀌었다는 게 변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광주가 조용해요. 사실 이제 그 정율성 공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광주 시민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네. 이걸 막게 되면 광주에서 어떤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게. 네. 반발이 쉽지 않은 게 반발이 네, 반발이 좀 쉽지 않은 게 반발이 간단치 않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양쪽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광주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강기정이가 광주 정신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광주 정신이 공산주의하고 연결되잖아요. 광주 정신 이꼬로 정율성이 공산을 수하면은 이게 공산주의자인데 그러면 광주 정신이 이꼬로 코미니즘이냐? 아. 이렇게 될 때 광주 사람들이 이것 봐라 하면서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내적인 갈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용한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막 복잡하게 됐죠. 예, 복잡하게. 지금 제 생각에는 5.18 이후에 네.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지금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아. 굉장히 처음 당하는 거예요. 광주 사람들이 아. 이게 뭐냐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왜 어린애 버장머리 있으면 네. 너 지금 이제 병약한 애 있으면은 부모가 한약 주고 뭐 주고 응석까지 키우잖아요. 형제 중에서 오냐. 강원도에 부산 경상도에 전라도에가 여러 사람 제주도에 여러 자식이 키우면은 네. 이 전라도가 몸이 좀 아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프니까 이제 특혜로 해가지고 대학도 뭐 전부 다 특혜로 해가지고 용돈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이걸 30년 동안 응석바지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만 저 박자가 안 맞고 좀 문제가 사고를 자꾸 치니까 도저히 그동안에는 봐주도 하다가 이게 폭력배 수준으로 가면은 이게 부모가 정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를 딱 들 때 그 애가 매를 맞는 순간에 내가 왜 매를 맞지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30년 만에 처음 매를 맞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이제 광주 사람들이 매를 맞을 때 사람이 그래요. 매를 맞고 공부 잘하고 정신 차리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에이 씨발 네가 부모가 네가 뭐야 하면서 다 받아버리려. 그렇지. 5.18처럼. 한번 이 씨발 하면 네 뭐 대통령이 뭐야 이거 뭐, 그렇지. 왜 그래요? 그렇지. 우리 식으로 간다. 그 고비 왔어요 지금. 그게 뭐 저 광주 건조인지 모르지만은 광주 건조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느냐 이거 받아갖고 이건 이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전 고비 왔다고 봅니다. 이야 정말 이천 교수님의 참 탁월하신 분석이에요. 그렇죠. 30년 동안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비판을 안 받아온 거야. 응석바지. 그렇죠. 응석바지를 큰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3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이게 뭔 소리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멘붕에 빠져 있는 거야. 바로 그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정리가 될 거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왜냐? 과거의 그 전통 보면 그렇죠. 이게 1919년 이후에 3.1운동하고 1919년부터 1920년 사이에 항일운동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태극기 해서. 근데 지역을 보면은 제일 강한 중에 하나가 광주 서중학교 해가지고 광주일고 해서 광주에서 3.1 항일 독립운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것이 급진화되면서 이게 레프트 해가지고 이 정일성처럼 공산주의 운동 쪽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 말하자면 그 일제의 그에 대한 그 항일,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반항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키우면서. 그랬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려면은 반항만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진하고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같이 간다는 거는 그 헌법 정신, 네. 그리고 체제하고 이 다른 이 지역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개방이지, 개방. 자기가 개방해야 되고 서로 이야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통해야지. 네. 광주는 지금 완전히 섬인 거야. 아니, 섬을 쌓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라이트윙 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갈지도 사실은 미지수예요. 저는 50% 보거든요. 아. 왜냐면 그동안에 그 노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깽판 아닌데 뭐 이렇게 다른 말이 하면은 튀어버리지. 아, 맞아, 이건 아니거든요. 광주 정신이 뭐 광주 피광자 아닙니까? 네. 광주는 피광자 마지막 피가 팍 튀어버린 거예요. 5.18 1919년에 한 피를 흘렸고 20년에 그다음 5.18에 피를 흘렸고 빛이 아니라 피를 한 게 피광자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광주가 지금 고비에 왔어요. 중요한 고비가 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고 광주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지금 분기점에 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광주 운명이. 그러잖아요. 그럼 뭐 그다음에 그전에 김대중이라든가 많은 정치인들 문재인도 해가지고 했는데 외지에서 볼 때는 이상한 정치인들 많이 키웠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납득 안 되는 정치인 많이 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언제까지 광주가 다른 지역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니 해라, 나는 우리 간다 해가지고 뻗어타게 해서 뺐다가게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길로 간다는 식으로 그럼 이건 화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광주나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이 정일성 그 역사 공원을 지금 옹호하고 있잖아요. 옹호하는데 이제 네. 소수는 또 알 겁니다. 아. 대표적으로 말은 못하죠. 광주 분위기는. 그렇지. 광주 분위기는 이제 우익들이 있어요. 아. 그런데 분위기가 그런 거를 대놓고 바른 말을 못해요. 제가 호남에서도 30년 살았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개별적으로. 네? 목사도 그렇고. 있는데 대놓고 그걸 말을 못하는 분이 그게 문제예요.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건 어느 정도는 구멍을 뚫어줘야 된다. 밖에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가족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말은 못하는데 친구도 사이. 제일 그게 문제예요. 그런 각성이 올 걸로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호남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정말 슬기롭게 끝까지 의지를 갖고 이걸 관철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후퇴하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든지 작년이든지 광주 5.18에 해가지고 강제로 철도로 해가지고 강제로 갔는데 이제 이분이 1년 동안에 외국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 출신도 이 청와대 있을 때하고 그 전에 군부대에 있을 때하고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머리가 좀 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정보를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굽신거리고 이건 아니다. 바빠 죽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 가고 막 세계가 돌아가는데 국가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바빠 죽겠는데 안에서는 뭐 깽파이다 뭐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니까 이분도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성질도 곤조가 있잖아요. 윤석열 곤조가 검사 곤조가 있으니까 자기도 뭐 씨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질러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그 옛날에 이 사람 인사하고 부싱부싱 그런데 이 사람도 한 1년 참았잖아요.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지역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의 그 원래 그 윤석열 검사 곤조가 있잖아요. 윤석열을 검사 곤조하고 광주 곤조하고 이게 난 1년 반 돼 충돌했다고 봐요. 지역적으로 충돌한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국가적으로 고비였다고 봅니다. 이게 또 이제 일종의 여론전인데, 그러니까 여론전에서 압도적으로 비광주 지역이 이겨도 어거지를 쓰실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광주란 데가. 지금 과거에 그 광주의 그 100년 광주사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굽히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절대 스타일이, 아니다고 봐야지. 예, 그 스타일이 간단하게 보면 예, 절대 아니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 임진왜란 때, 네. 임진왜란 때 전라도가 국가에 충성한 것이 외란 사태 국가가 그렇죠. 거의 전부갈 수준에서 이순신 장군이 저 전라도 내려가지고 네. 통영사 하면서 그 지역을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그렇지. 이순신 장군한테 감동을 해서 전라도를 감동을 해가지고 그게 몰려가가지고 쌀이 모든 걸 갖다 바치거든 이순신한테 보급을 그렇죠. 몽창 국가를 산 게 아니라 그렇죠. 보급을 호남 사람들이 책임을 져줬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이제 호남이 국가를 외부로 이긴 게 호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통을 다시 복원할 수가 있느냐? 아하. 그러면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사태라든가 큰 국가 이벤트라든가 호남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느냐? 리더십이든지 아하. 여론전이든지 그건 이제 이 지식인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호남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 그 호남의 유구한 역사가 이제 호국 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그 6.25 때도 가장 먼저 학도병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네. 네. 그 화계 전투에서 네.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감동적인 그 호남인들의 그 호국 정신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김대중의 출연, 박지원, 그 다음에 조정래, 황석영, 네. 그 지금 교육이 가보면은 초중고 그 교육이 중요한데 네. 그 교사부터 참 교육 문제예요. 이 초중고 대학에는 이게 시스템 세팅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이 전교조도 가장 강한 데가 호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터 좀 교육혁명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 생각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광주가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급변하게 된 것이 이제 5.18을 계기로 김대중 세력의 부각, 또 거기에 이제 조정래 같은 황석영 같은 그런 그야말로 골수 좌파들의 골수 반미 반일 친북 친중 세력의 등장. 이걸 인해서 지금 호남 정신이 사실은 왜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저 5.18 스카이데일리에서 네. 5.18 그 유공자 개방하라 해가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요번에 광주가 호남이 딜레마인가? 네. 5.18 유공자 개방하라 공개하라 해가지고 상당히 잔번지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거기 하나 그 고민이 있고 요번에 정주정 사건으로 해가지고 또 번치를 맞았고 해서 상당히 지금 밖으로는 많이 잔번지를 맞은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5.18 이후 생긴 그 호남의 아주 배타적이고 그리고 또 광주 정신이라는 건 광주 제일정신이에요. 일제시대 때. 자기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응? 그렇죠. 정치권들이 야당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 굉장히 그 협소하고 협회한 지역 감정에 지금 함몰돼 있거든. 로컬리즘. 지역주의에. 그래 좀 대형 마트 하나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홍강대에서 한 31년 근무를 했는데 네. 이런 이제 대학을 하다 보면 호남이 뭘 얻었느냐 이거요. 그렇지. 아니고. 그럼 호남이 또 차별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화두예요. 그다음에 그 백제 유산 지금 백제가 신라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21세기인데 백제 또 유산 이야기 호남이 차별 계속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호남이 어느 정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차별 안 받고 더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냐 이런 그렇지. 식의 사고방식이 그 군리에서 아직도 카톡방에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이제 호남보다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가 아니에요. 자유민주 체제고. 예? 그런 이 내셔널리즘 국가주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로컬리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또 뭐 백제 타령이 백제. 아 지금도 백제 유산이 어떻고 의장왕이 어떻고 백제. 어? 신라 우리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요새 신라 그렇지. 그거 이야기인데.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뭐 거의. 네? 저는 경상도에서도 신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근데 거기 여기서는 또 어디 가면 등산 가더라도 백제 유적이 어떻고 저떻고. 그 한풀이가 언제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그 60년대 70년대 왜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그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오면서 네. 산업화 근대화가 경부선을 따라서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포항제철에서 해서. 그러나 이 농경사인 이런 그 평야가 많았던 그 호남 쪽에는 자연히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포철도 거기 있고 정부 투자 새만금을 해서 정부가 그 저 투자하는 자금이 이 저 자립도는 부산 경상도보다 작고 많지만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저것 준 돈이 많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차별 이런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이로제 그런 게. 아니 이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정권의 중앙정부가 집권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호남인들의 그 중앙 정치의 진출, 그 등용, 이게 뭐 그야말로 역차별이라 할 정도로 호남이 득세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저도 뭐 여러 가지 보는데 국가적인 문제를 생각하거든요. 호남 향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네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호남의 인터리스트, 호남의 이 로컬리즘 그 생각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호남에 뭘 갖다 뒀냐 중앙정부가 호남 출신이 국회의원이 누가 됐느냐. 그리고 대통령은 호남이 누가 됐냐.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그거 따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 그 한을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그 한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빨리 버려야 돼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정일성 역사공원이라는 게 간단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산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쉽게 포기 안 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광주에서도 굉장히 장기전을 펼치는 것 같아. 그 사람 특히가 장기전인데. 그렇죠. 광주 출신들. 그래 어떻게 할 거냐? 금년 말에 그 공원을 딱 완공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 탱크를 집어넣을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제 강기정이는 믿는 게 광주 시민들이 자기를 서포트가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5년짜리 아니에요. 5년짜리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언론의 힘하고 이 광주 시민의 백업은 무한한 거예요. 언리미티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있는 그 언론도 언론하고 그 밑에 피플 파워 그 현지 언론도 전부 다 찬성하는 쪽이지. 그거 믿는 거야. 그 더불어민주당 무한정 그 언리미티드 파워로 그렇게 하면은 정권 바뀌면 갈 때까지 우리는 간다 이야기예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너희들은 그냥 5년 있다가 가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요. 5년만 한 3년만 버티면 총선 뒤에 또 뭘 할지 모르잖아요. 내년 한 6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4월달 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그건 그냥 2차 처리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언론하고 광주 시민들이 바뀌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이야기. 그 사람들 스타일로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광주 시민들의 어떤 거대한 각성 이게 있어야 될 참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미국도 중국 공산당이 그 침투를 한 데가 북한이라든가 중국 공산당이 침투한 데가 남부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11호 남부가 있었잖아요. 북부로 침투를 안 하고 조지아라든가 나쿠다인데 북한은 조지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 공산당은 샌프란시스코나 LA든가 그 주 있잖아요. 서부 중앙정부하고 멀리 떨어지면서 인구 많고 돈 많은데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거기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침투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 스타일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지역감정까지 나옵니다. 로컬리즘에서 그렇죠. 지역감정까지 나와요. 이제 그 광주의 선동꾼들은 틀림없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호남 차별이다.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차별한 거 없는데 호남 차별은 나와요. 그렇지. 정률생 차별한다가 나와요. 윤희상이는 경상도에서 하는데 왜 전라도에서 지역감정으로
정률성만 문제가 되느냐. 전 정권이 해줬다. 전 정권. 과거에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과거에 박근혜 뭐 해줬으니까 지금 하면 뭐가 나쁘냐. 그렇지.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가래에서 이제 관광 수입도 해야 되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거 나옵니다. 이게 지역 차별이다. 그런 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이제 광주 시민들이 이제 선동에 넘어가느냐 하는 거는 네. 결국 이제 그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피플 파워거든요. 네.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리저리 코치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민주적인 투표하는 게. 결국은 광주 시민이 어떻게 하느냐 그 참 어려운 문제죠. 광주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예, 예.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예, 예. 그 관건이라고. 광주 시민들이. 예, 예. 어? 예, 결국은 밖에서는 대한민국 그 국민들에게 예. 이제 호소를 할 수 있는 게 광주 사람들이 좀 아싸리하단 말이에요. 그 애국심.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순신 장군 구해가 임진왜란 구했듯이 나라를 구하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호소해가지고 먹히다가 되면 되고. 그렇지. 안 되면 또 이것이 나라의 운명인데 그거 어쩝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지역 차별이나 뭐 지역 감정에 의해서 우리를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이제 그 교회도 많잖아요. 그 교회가 서해안 쪽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경상도는 불교가 많은데 예.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도 김대중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독교 세력이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 교회의 성직자들이 이 정말 각성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애국심 호소할 수 있느냐도 하나의 관건이라. 그 좋은 말씀이에요. 여론 형성하는 게 목사들이. 기독교.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계나. 네, 기독교계. 여론 형성을 하는데 하나의 관건이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 호남이 호국정신의 원산지였고. 원산지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그렇게. 그 서해안 쪽으로 밑에 내려갔죠. 네, 강하다는 것도 그게 새로운 사실이에요. 그 경상도 쪽에는 그 사찰 때문에 불교 영향 때문에 가다가 이렇게. 그러면. 예, 아주 불교 영향. 대구나 이 경상북도 가면은 불교 영향이 굉장하죠. 예, 사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호남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호남에 아닌 비호남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도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참 그야말로 싸구려 지역 감정 이런 걸로 역공을 취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 뭐 5.18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게 확 갈아엎어버릴까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지만 그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백선엽 간도 특설대의 진실을 말한다. 예? 참 1, 3번 중 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저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시민 통치할 때는 자기들 힘만으로가 아니고 그 식민지가 된 나라들을 쪼갭니다. 국민 쪼개기. 식민지들 EJ라고. 그 영국이 미국 식민지 할 때도 그랬고 일본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국민 쪼개기인데 말하자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룹 항일운동한 그룹하고 약간 온건한 부르자 계급하고 지식인 계급 해가지고 항일운동한 계급 있잖아요. 그걸 쪼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러니까 쪼개서 이제 분리해서 통치. 분리 통치지. 그 영국도 왜 결국은 분리 통치하다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쪼개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 지역도 프랑스하고 영국의 식민지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들어와가지고 안 쪼개진 나라들이 3으로 1 됐어요. 그 제국주의 분할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 조사해가지고 강도 아닌데 나라가 갈라진 게 제국주의 분할 통치에서 그 원화가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제국주의 세력하고 이 주민들하고 화해가 안 되면서 나라가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동남아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들이 인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지금 반일 친일이다 또 뭐 저게 해가지고 많은 이런 내부 이런 지역 감정 갈등이 거시적으로 말하면 일제히
식민 통치에 온건한 항일운동가하고 극렬한 항일운동가를 분리해가지고 분리 통치하는 EJ 전략에 넘어간 구조로 봐야 돼. 큰 구조로. EJ 전략에. 예. 그러면 이제 만주국 개련 만주국이 등장했을 때 이 청년들이 만주국 군대로 많이 가고 만주국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하고 또 저 김백일 장군하고 그다음 백선 장군 이런 사람 많이 갔는데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1910년에 합방되고 1920년에서 1932년 만주 사변까지 12년 동안이 예. 일본의 국력이 완전히 우글성실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적대 관계가 아니고 그렇죠. 미국이 일본의 야심을 좀 방치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게 만주사변 이후로 본격적으로 견제를 들어갑니다. 네. 만주사변 이후로. 그리고 이제 그 만주라는 것이 이제 원래는 저 청나라가 이제 백두산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수렵도 못 하겠어요. 사냥도. 그 무주공사이 됐는데 그 만주의 이제 간도 지방에는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거기에는 황금 땅으로 해가지고 이 한족이 못 들어가게 단 말이에요. 네. 공간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저 한일 합방되면서 간도 지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간도. 예, 간도 지방으로 해가지고. 그래 들어갔고 일본에서도 만주 지방이 중국 침략, 대륙 침략으로 해가지고 공장에다 뭐다 하시면서 황금 땅이라 해가지고 들어갔고 하면서 조선에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조선징이 일본에 가면 차별을 하는데 아하. 만주로 가면 그 새로운 친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세를 할 수 있는 조선징이라는 차별이 없다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신생국이니까. 나라가 없는 조선인들한테는 꿈을 얻어 드림이. 그렇지. 기회의 땅이 된 거야. 기회의 땅. 말하자면 그 서부 개척할 때 영마 그렇죠. 차 몰고 그렇죠. 그 저 영마 서부로 갈 때 거기에는 골드가 있고 다만 인디언만 처리하면 됐거든요. 완전히 골드라시예요. 서부로. 그러니까 1920년생입니다. 백선엽이가. 그렇죠. 20년생이고 박정희가 1917년생 아닙니까? 17년생이죠. 그러면 일제시대에서 선생질 했단 말이에요. 문경학교라는 선생질하면서 국민학 학생들 가리키는 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일본인들 와가지고 그 학급마다 감시를 했어요. 한국어 가리키는가, 한국 역사, 한글어 다 돌아다니면서 교감에다가 일본 순사들이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했어요. 그거 근데 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의 조선인 교사인 거지. 숨이 막히는 거죠. 숨 막히는 거지. 숨 막혀서요. 와. 그러니까 1917년생인 박정희하고 1920년생인 백선엽이가 그 자기 야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대에. 백선엽 장군도 20년생. 평양사범 나왔죠. 네, 평양사범. 아. 그러니까 이 젊은 야심 있는 한창 10대, 20대는 뭘 하나는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이 많이 넘어서서. 선생님들 그거 못하면 감시를 하니까 칼 차고. 마음대로 역사도 못 가르치죠. 그러면 일본, 그러면 거기는 만주는 막 생긴 때니까 거기는 넘어가면은 또 항일 만주라는 게 벌판 넓잖아요. 네. 그럼 꾸민 사람들은 만주를 안 갈 수가 없다니 상식적으로. 그때 젊은이들이 그 만주로. 조선의 청년들이 그렇죠. 거기는 차별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자. 그렇다고 뭐 일본 본토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차별이 엄청나다 싶어요. 차별이. 조선징에서. 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입니다. 만주에 가서 어쨌든 간에 군사 기술을 배우고 승진하면서 그 백두산하고 넘어가면 또 중국 땅 아닙니까? 그렇죠. 항일운동 본지가 있고 시베리아 소련 땅이니까 거기에는 여참 또 생각할 수가 있다. 일단은 내 실력을 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대요. 기회에 따라 만주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일본들 계산한 것이 이 간도 특설전을 했을 때 대장급들은 90%가 하여튼 그 일본 10%가 일본인이고 네. 밑에 전부 다 조선징을 해놨답니다. 아, 90%가. 네. 그 EJ 전략이죠.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백선엽이가 군과 나하고 단행 모드로 자서전 썼고 네. 하는 건 또 세 권 쓰고 해가지고 책이 많아요. 한 10몇 권 되더라고요. 자기 자서전만 해서 쓰는데 재미난 게 예. 처음에는 젊은 시절에 이 만주에서 있던 이야기 쓰다가 그 처음에 분량이 점점 줄어집니다. 만주의 이야기 20대 전에 그러면서 6.25 분량이 점점 많아져요. 네. 후반기에 해고록 보면 그래서 여러 번의 해고록 써요. 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이야기 분량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국은 친일파 문제라든가 그 간도 특설대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는 걸 회고록에서 반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주특기가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취조를 해가지고 하서 직접적으로 이제 전투를 해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나이 좀 어린데 이 조선이기 때문에 한인들하고 조선인들하고 어뢰 모였다는 이게 정보 장기로 전국 콜렉션 그게 아주 민감했던가 봐요. 정보. 그러고 이제 중국을 잘했대요. 어학이 영어도 잘했고 이제 중국어를 빨리 배우고 어학이 소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인들 그다음에 조선인들 해서 이제 농민인가 여기 이제 첩자인가 그 일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르잖아요. 한국인 비해서 조선인인가 아닌가를 중국 사람들 판단을 못한대, 언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조선인들을 앞세웠는데 이 첩자냐 아니냐 농민이냐 일단 그 분간을 해야 뭐 고문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정보 수집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요. 이 딱 간파해가 이놈이 뭐다 이게 보고 이렇게 이거 추림 작업이 정보 분석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간도 특설 40년대 39년도에 아마 들어간 말인데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게 본격적으로 백선엽 장군이 들어간 게 1939년인 거예요. 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승진하면서 이렇게 해서 컬렉션을 해서 승진한 것이 한 2년 반, 3년 정도에 있었는데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제 2차 대전 패망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44년 말 정도 되면 이거 판세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되겠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급하게 45년 초에 되면서 박정희 비슷하게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기록을 보면 44년 가을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이거 쫄다고 일본 쫄다고 놀아다가 나 골병 들겠다 이제 판단되는 거예요. 44년 가을 되면 그러면서 이제 후방에 빠지면서 후방 근무를 안 한다 하면서 45년 1월 되면은 거의 다 한 번 들어옵니다. 그 간도 특설대 조선인들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 간도 특설대에 거의 작전을 못하는 거예요. 편성돼 있던 조선인 군인들이 일본 군이죠. 조선인들 일본 군들이 탈행을 하거나 탈행을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안 되면은 국내로 와버려요. 국내로. 정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도 그랬다. 갔잖아요. 그렇죠. 다 압록강 도망가 끊어버리죠. 그래가지고 백선엽 씨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만식이 비서로 해가지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책 보면은 이 영어 공부도 깼어요. 미군 장교들이 영어 잘해가지고 통역 채용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거 독서도 많이 하고 하여튼 굉장히 기민한 사람이고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조만식이 비서로 해가지고 김일성을 만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관상을 볼지 않은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감각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있으면 이제 왜냐하면 자기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 그런 거 하고 또 이제 조만식이 비서에 있었다는 거 또 이제 지주 부르자 계급하고 보면은 이 미군 소련 군주에 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이거 감각이 벌써 이거 여기 있다가는 자기가 이제는 신입 숙청든지 무슨 명문 지주 계급 숙청이든지 이거 조만식 비서했잖아요. 이거 못 견딘다고. 그러고 이제 일본군에 있었으니까 공산주의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게 벌써 이 국가주의 사상하고 공산주의 인민군도 완장차고 행패해버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해가지고 미리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이제 올라을 한 거죠. 그 판단력이 그때 김백일 장군 정일권 다 내려오는 거지. 근데 저 해골 1권짜리를 쭉 보니까 사람을 이래 면담 일을 보고 박정희도 광주에서 그 남로산 군책으로 해가 체포당했을 때 이를 보고 딱 보고 살려줬다 판단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이 사람 보고 이 판단력이 예감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대통령 당선자를 그 경무대로 끌고 오도록 단판 지휘를 할 때 마지막에 백선영을 보냈다 하거든요. 그 백선영이 어쨌든 간에 그 미군 가가지고 당신 경무대에서 아이젠하워한테 그랬다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 안 만나면 당신 어떻게 안 되니까 이래저래 해가지고 설득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된 거예요. 그때. 그렇죠. 첫 사성장군이 된 거지. 그러니까
작전상도 그렇고 판단력이 그렇고 사람 보는 것이 굉장히 빨랐다 그래요. 기민하네. 예. 그리고 일본군이 강도 특설대에 있을 때도 그 정보 장교회가 승진했다 그러거든요. 정보 콜렉션 해가지고 누구 진압하는 거 해가지고 그걸 추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선엽이가 조선인 독립군들을 간도 특설대에 있으면서 그 죽였다.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그거는 그게 지금 핵심이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간도 특설대에서는 이 일본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게 남북전이 끝나고 나가지고 그 인디언들 토벌하는 북군들이 토벌할 때 인디언들을 무장시키잖아요. 네. 인디언들 무장시켜서 이제 추적을 하게 하는데 추적머리로는 보내는데 무장을 해가지고 인디언 아파치족들끼리 전선에 가가지고 같이 총질을 못하게 해요. 왜냐? 반란 때문에. 그러면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네. 총부를 같이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북한 이 기병대를 총질할 수가 있다. 반란으로. 그 일본군도 이 간단치 않은 것이 이 킬러들 정보 장교들을 장교급들 부지가 하는 이런 킬러들은 네. 일본군이 선두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애국심 투철하는 사람들 봐가지고 조선인들 선두를 안 세웁니다. 그냥 무장을 철저히 무장시키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조선인들이 반발을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무장해서 일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발언은 군과 나의 그게 나와요 약간. 내가 이게 더 잡고 이렇게 조사를 했든지 덜 했든지 해방 전국에서 큰 영향이 있었겠느냐. 이런 말에 일본에서도 그 일본 아사히신문입니까 어디서 설정 그걸 했더라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이걸 했다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증명은 다소하겠어요. 그건 조작이지. 그거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좌파는 뭐냐면 백선엽이가 간도 특설대에 있으면서 마치 조선인 독립군을 사냥한 것으로 돼 있거든. 응? 그 증거가 그게 쉽죠. 왜냐하면 그 킬러들로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 완전 무장하는 거 네. 경계합니다. 언제 반란하고 무장할 수도 있는데 누가 시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무장을 보내고 뒤에서 이제 그 따라다니는 친구들 경무장 하고 조선인 한인 농부냐 뭐냐 분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언어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판단력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도록 쫄딱으로 관리하도록 하지 그렇게 쉽게 안 시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이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조선인 독립군을 잡는 그 사냥꾼으로 밀어내지 않았을 거다 이거지. 미국에서도 아파치족 그거 할 때 모르로 해가지고 아파치족 얻느냐 너 부적 어디 있냐 가지고 모르로 이용을 하지 무장을 안 시키고 격전에 투입을 안 시켜서 전방에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남북전쟁 때도 북군이 노예 해병시켜가지고 북군 병사로 채용했지 않습니까? 흑인들을 최전선에 중무장 해가지고 흑인 부대를 투입을 안 시켰어요. 반란 때문에. 그렇지. 남부군을 반란해가지고 북군을 향해서 총질하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보급 부대를 흑인 부대를 이용했어요. 전투 부대를 안 했다니까요. 그만큼 그 이 지배한 세력들 그 민족 감정 그거 굉장히 생각합니다. 반란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어림도 없죠. 안중근이가 히로토미한테 권총을 저격했는데 주무장 해가지고 자기 상사 죽이고 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그 놀라운 분석이네. 백선엽 같은 가게 가서 킬러가 그 사람들 많이 죽였으면 저렇게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못합니다. 저 정도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 죽였으면요. 결국은 그 총질하고 한 사람들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광복군으로 한 사람들이 군인들 있잖아요. 백선엽이가 누구가 총질을 다 알아요. 그런 놈을 다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게 왜 안 났겠냐 이게. 왜 안 나왔어요? 이영춘 장군이라든가 간도 특설대에서 백선엽 장군들 다 누구 이거 사람 죽였다 맞다 할 텐데 왜 그 이영준 장군도 같이 간도 특설대 있잖아요. 김백일 장군도 그랬고 다 국군에 간섭을 해야 되고 훈장 타간 이유가 뒤에서 정보 장교를 쫄다고 쫄보나이도록 하기 때문에 그 팀들이 대한민국 군대가 창군되면서
이 육군 정보국을 글쎄, 이뤘지. 글쎄, 거기에 이응준 장군, 예. 백선엽, 예. 뭐 다 있었지. 그 숙군의 정보. 그렇지. 숙군이 정보 아니에요. 아. 누가 남로당이다. 누가 동조자다. 누가 이거 죄가 없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보 개통에서. 야. 그러면 그 백선엽 장군이든 뭐든지 예. 간도 특수대든지 친일 경력을 해가 사람을 죽인 경력이 있으면 서부에서도 건맨들 킬러들요. 그렇지. 다 죽이고 다 뽀록나 살아요. 그러면 광복구 충실로 해가 지청전 장군이나 아. 그 이범석 장군 와가지고 처음에 같이 국군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새끼 죽였지. 왜 모르겠어요. 다 리스트가 다 있는데 결국은 정보개통에서 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세대들은 다 명단하면 다 아는 서로 거예요. 다 아는 거지. 다 아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때 백선엽이가 간도 특수대를 해가 누구 죽고 내가 다리 부상당했다. 왜 모릅니까? 아, 그때 백선엽이 있다. 그럼요. 다 알죠. 어디서 개통했다. 그 조선진 독립군 그 사냥꾼이 백선엽이었다. 이게 다 되지. 다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해방정국에 누구누구 뭐 했다는 거, 박헌영이 뭐 했다. 다 아는데. 다 알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조작에 의해서 완전 백선엽 장군이 그야말로 조선인 독립군의 그 인간 사냥꾼처럼 지금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킬러는 백선엽이가 6.25 때든지 그 후방에 예. 저 사람 성격상 그렇게 떳떳하게 행동 못해요. 그 사람 인격이나 이런 그 행동 스타일로 볼 때는 정보개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안 되겠다가 빠집니다. 정보개통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정보개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복회장 이종찬이가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보낸 그 공개 서한에 보면 예. 그 백선엽 장군을 완전히 난도질했잖아요. 기회주의자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주장한 것이 친일파 청산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일제 말기에 네. 일제 말기에 막 한 5살 10살짜리들이 막 해방정국에서 친일이냐 항일운동이냐 고민을 안 했던 세대들. 그러면서 친일과 반일 일제의 그 극한적인 그런 한일 한글을 그 반대하고 성시 일본어 그 성시 그렇죠. 장명 그거 하고 창씨개명 하고 이제 한글을 사용 못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릴 때 그거 반간자 입장에서 그걸 본 사람들이 네. 해방 후에 친일청사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 재건사 중에 하나가 강마일 교수죠. 그러고 이제 그렇죠. 해방 이후 태어난 사람들 이 친일파 청사라 주장 제일 많이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종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그 묻고 싶은 게 1900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극성될 때 우리나라 식민지가 언제 해방되느냐 그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극성기 때 그 중에 하나가 이강수하고 최남선이었거든요. 그렇지. 일본이 막 우길 승천하면서 막 백전백승할 때 그때 젊은 세대들은 일본 시민이 돼가지고 여기서 출세를 해야 되지 10대 20대가 왜 생각 안 하겠어. 인간으로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방되고 이런 거는 잘못됐냐 지적은 옳다고 봐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그 시대를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기 적을 담았으니까 친일이 아니냐 그런 거는 굉장히 그건 잔인한 것이죠. 이종찬 씨의 그 인생 행적을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이종찬 씨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난 놀랬어요. 이종찬이 육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동료들 배신하고, 그 다음에 그 안기부장 한 거며, 네. 그 정치 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백선엽 장군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국가에 대한 공적을 볼 때, 발바닥도 못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선엽이라는 사람, 장군은 1920년생이라는 말이에요. 예. 태어나니까 이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굉장한 나라인데 그때요. 그 태어나서 20년부터 45년까지 25년의 세월을 살았고 그 다음에 45년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6.25. 그 6.25를 겪으면서 쭉 왔는데
그야말로 한반도 격동의 역사를 뚫고 왔잖아요. 예. 근데 이종찬이라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야. 육군사관학교 선배가 대통령인 시절이야. 그때 고생한 게 뭐예요, 이종찬이가? 그러니까. 예? 베트남전에 뭘 고생했어요? 그래서 육사 들어가가지고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서 중앙정보부에 있었어. 그때 완전히 그야말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에 있다가. 김대중 이거 취재했죠? 아니, 그럼요. 그러다가. 잡아가지고. 그러다 전두환 등장하니까. 네. 또 중앙정보부에서 그때 총무국장. 하면서 중앙정보부 숙청 작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종찬이죠. 그 이종찬이지. 그 역사가 다 있는 거야. 정보부 말아보고 사람인데, 정보부를. 그 김대중하고 그때 만났죠. 아니, 그러다가 이제 노태우 때까지 완전히 승승장구했지. 응? 예.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종찬 씨가 종로에 출마해서 초선 의원입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신임을 했죠. 왜냐면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에서 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뭘 시켰느냐. 그때 내가 기자예요. 아, 직접 보내요. 예. 민정당, 집권당 민정당의 원내 총무. 지금 말하면 원내 대표를 한 거야. 야. 지금 집권당 원내대표 윤재옥이하고 당시에 이 전두환 정권 민정당의 이 원내 총무는요. 야. 그건 비교가 안 되지. 배신의 정치는 그럼 배신의 정치. 예. 그 자기가 모셨던 박정희를 완전히 박살낸 정권이 뭐냐면 전두환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정보개통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작살냈잖아요. 네. 그 정보개통에도 완전 죽죠. 그러면. 중앙정보부. 네. 박정희 라인 다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해먹다가 YS한테 밀리니까 네. 어디로 갔느냐? 김대중한테 간 거 아니에요? 이야. 어? 배신의 정치 극치예요. 또 노태우, 아니 노무현, 노무현한테 또 갔고. 그러다가 윤석열한테 갔네요. 윤석열한테. 그 전에 문재인한테 갔어. 문재인한테. 아, 문재인한테 갔다가 또. 그래서 광복회장에 출마를 했잖아요. 호호. 광복회장에 출마해가지고 김원웅이한테 떨어졌지. 어허. 근데 윤석열한테 또 언제 간에 붙었어요? 아니, 그건 자기의 이제 친구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의 친구니까. 아들의 친구니까. 하하. 참 기가 막히네. 그 연세대학교 법학 교수인데 그걸 뭐 이철호 그 칼럼 엉터리 칼럼 썼더라고요. 아버지 비유한다고. 진짜 엉터리지. 네. 역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인데. 아, 정말. 법학 전문 대학교. 그렇죠. 역사 공부는 깡통이에요. 그거 마세요. 아, 법대 나오면 역사 공부는 안 하는구나. 그거만 아십시오. 그 보니까 완전히 그 양반은 정말. 아, 기본 건국사도 안 배웠어요. 골수좌파더만. 그렇죠. 무슨 얘기냐? 네. 대한민국 건국 원년을 1948년으로 한다면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인정하는 거란 거야. 한마디로 친일파라는 거야. 아니, 일제강점기를 그럼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그게 강만길 교수가 식민지를 갖다가 일제강점기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컴퓨터 치면요. 일제 식민지 하면 강점기로 자동으로 바뀌게. 자동으로 바뀌어 나왔지. 그게 강만길 교수가 그렇게 처음에. 그게 고려대학교 강만길이 간 거죠. 일제 강점기란. 아이고 그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개장한 사람이 강만길 교수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일제. 그 식민지지 왜? 식민지를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강점기는 밀리터리 아큐페이션이라고. 그 빼땅 원수가 BC 정권 1940년에 6월에 파리가 함락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군대가 4년 동안에 프랑스를 양분시켰다고요. 예. 독일 직접 군정기하고 BC 정권이 남부 프랑스를 장악해가지고 군정을 지휘했거든요. 네. 그 4년 동안에 군사적으로 강점한 게 그게 강점기, 그게 독일군 4년 강점기라 그래. 그걸 용어를 바로 써야지. 역사. 나는 이종찬이가 백선엽을 비난하는 걸 보고서 자기 있는 사람, 와, 나 깜짝 놀랐어. 이른바 대한민국 현대사의 그야말로 A급 철새들. 예. 그게 이제 누구냐? 이종찬, 김종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 예. 근데 김종인이가 이종찬이가 최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자기가 동의한다는 거 아니야. 역사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김종인이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역사는. 예. 그건 역사에 대해서 그 몰라. 사람이 배신의 정치에 탑 클래스네. 배신의 정치에. 저 사람 다. 야, 나 그래서 보면서 이게 유유상종이구나. 그 이종찬은 계속 언론 플레이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한 사람이 이종찬이고. 그때 어느 정부입니까? 그거 할 때도 그렇죠. 계속 인터뷰하고 뭐 저지르고 가만히 있으면 조민수 신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봤잖아요.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하는 거. 광복 회장하면 조용히 해야지 왜 그렇게 늦게 또 플란을 만듭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패착이에요. 이종찬을 광복회장 패착이에요. 그럼 패착이에요. 그 완전 그야말로 최악의 망사지.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익들 더불어민주당 검사하면서 자연히 그룹핑 된 게 있어요. 자익들 김대중 노무현 실업자 군들 아닙니까? 그렇지. 정치 그 건달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종찬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역사 인식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다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5.18 비서 가서 엉엉 쇼도 하고 뭐 이래 하다가 지금 조금 정신 차렸지만 그 주변에 그 자에게 떼국 먹은 사람들 그 정리가 큰 숙제예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 오락가락 하니까 대문제에서 굉장히 어떤 업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내부적으로 가면 자꾸만 내부 분탕질만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이성근 박사 모시고 토요일마다 공부해요. 그럼. 동국대학교 이성근 박사. 네. 역사 공부.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역사 공부가 다 돼 있는 사람인데. 독서가 굉장히. 네. 또 대통령 되고서도. 경제학 공부. 그럼요. 공부 많이 했지. 남도구 불러가지고 네. 10집 챙기고 이렇게. 야, 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 새로 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 쪽에 사실 경제학 쪽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자기 외교 이것만 그거 했지. 근데 대통령으로서 박정희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 시절에 또 데이터하고 서로 불러서 그런 듣고 하는 거는 좀 각 분야의 권위자들 다 그 특보 만들어가지고 뭐 박정홍 이선근 한병춘 외교에는 한병춘 전두환도 그거 좀 흉내 내려 하다 말았죠. 흉내 내려 말았지. 근데 흉내 내려 하다가 말았죠. 네. 아, 오늘 아주 머리가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그 세 번째 말이죠. 요새 그 제주 4.3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시잖아요. 제가 4.3 12년대 그거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역사위원장으로 가 있는데. 전민정 대표랑 지금 같이 하고 있죠. 갔다 왔죠. 네. 제가 참, 저보고 이제 통사 좀 오더를 받았는데, 지금 제주 주동자는 형식적으로는 김달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제주 4.3 사건 정부 보고서 이렇게 저도 한 2번 읽었는데 그렇게 보면서 이걸 뭐 새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구조적으로 역사 구조적으로 큰 보면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스탈린이 2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끝나면서 우리나라 해방정국 40년부터 45년 48년 사이에 그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전역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혁명 기지를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크고 작은 나라들. 유럽엔 그리스, 터키, 그리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버마, 태국 이런데 공산당이 다 조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제주도에 46년 보면은 그 소련 잠수함 자기 집 계집 떠나들듯이 잠수함이 제주도로 출몰해가지고 사고가 난 그런 게 있다고 해요. 46년도에. 그리고 슈트가프. 그러니까 해방된 이후에 45년 사이, 46년 사이에 제주도에 소련 잠수함이 소련 선박 뒤 가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고장해가지고 미군적에게 좀 도와달라 이런 게 보고서. 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소련 공산주의자를 양성을 해야 되고 폭동을 일으키려다가 그리스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려 하다가 네. 영국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국 정부가 지원해가지고 이 그리스의 공산폭동을 막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그리고 터키에서도 공산당 준동이 있었던 거를 갖다가 네.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게 마샬 플랜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45년, 6년, 7년이거든요. 예예. 그런 대규모의 그룹에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는 그 남로당 박헌영이가 네. 46년 9월 말에 북으로 튀었지 않습니까? 했는데 46년 9월 말. 9월에 튀었는데 남한의 그 대구 폭동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에 그렇지. 지령을 내렸고 북한에서 있을 때 할 일 없잖아요. 해주에서 그 저 출판사 차리면서 해주에서 지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대구 폭동의 주모자 중에 하나가 지금 김달사입니다. 경북대학의 그 시체 장사. 아하. 이제 시체 장사 원조가 되는데 시체를 끌고 와가지고 경찰이 죽였다 해가지고 시체 장사의 원조 시작이 김달사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준 게 이재복이라고 목사인데 아하. 이재복이가 남로당의 이런 그 조직 부장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들을 코치주고. 그 대구 폭동이라는 게 46년 10월 1일 일어난 건데 예. 그때 이제 뭐 식량 배급이 안 된다 뭐 미군정한테 미군정이 예, 폭정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좌익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자기들 언론사들 네. 기사도 쓰고 해서 그 박성희라고 자기 갑자기 형 그렇죠. 박상희. 그때 그 끌려갔다가 총알 맞고 총살 맞은 거지. 그때 김달삼이가 이미 있었어요. 그 이재복이가 대구 폭동에. 이재복이가 박정희를 불러가지고 너 남로당에 와가지고 유인하게 꼬신 게 이재복이라 그래요. 이재복하고 황태성이 그렇지. 둘이가 꼬셔가지고 박정희를 너 이거 형이 원한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꼬셨다 그래요. 이재복이가. 그런데 김달삼이가 대구에서 이제 수배를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로 튀었다 그래요. 원래 고향이 제주도인데 대구로 또 왔다가 국민학교 갔다가 또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오사카 그다음에 도쿄 교토에 학교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사카에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장인어른 되는 그 여자 결혼하게 되는데 45년 1월 달에 오사카에 있는 강씨죠. 가문봉입니까? 그 딸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자하고 그 장인어른들 사람이 골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오사카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 4.3 문건을 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조선인들 네. 공산주의 아지트가 오사카에 있었어요. 오사카죠. 그 제주도에 날고 기는 놈들 공산주의자들이 남로당원들 종 출신들 다 오사카에서 교양교육을 받았는데 네. 일본 그 지식인 공산주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처음에 스승이죠. 네. 오사카에 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선직들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당 윤원이 교양교육을 시키기 오사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교사를 했다 그래요. 사회과목 교사를 했는데 제주도 와가지고 김달삼이가 역사 사회과목에 학생들한테 공산주의 유물을 벌써 가르쳤다 그래요. 그 벌써 골수로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그러니까 김달삼이가 그 제주도 대정면 예? 예. 거기 출신이잖아요. 예. 김달삼 아버지가 대구에 가가지고 양조장을 해서 돌 번다고. 양조장.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대구에 있으면서 김달삼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요. 부자니까 버리죠. 유학. 예. 그래서 김달삼이가 일본 중앙대학을 다녔지. 그러니까 이제 교토 또 도쿄 해가지고 오사카에 몇 군데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학책을 보니까. 예. 그 에리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에 간 에리트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항일운동은 하는데 공산주의 항일운동 계보가 있고 거기에서 왜 좀 1919년 이광수처럼 네. 모더리트하게 항일운동 하다가 거기 이제 주저앉아 버리고 친일로 해서 친일을 하거나 약간 이렇게 이제 일본에 대한 비판적으로 있다가 부드럽게 하다가 그렇죠. 친일파가 되거나 국내에서 있으면서 좀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시기를 본 이런 세력들이 이런 그룹 있잖아요. 아니 또 뭐 장독수처럼 영국이라도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장택상이라든가 이거 도저히 여기 있으면 또 침입하는 몰릴 수 있잖아요. 아예 이제 유학을 해가 돌아가지고 일제 말기에 돌아오는 이런 그룹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이제 일본이 이제 탄압하고 주시하고 이 사람들을 잡들해야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공산주의 계열이 있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두드려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계열의 이 경찰 중에서도 이 해방의 미군정이라든가 이승만 정부가 경찰을 갖다가 취업을 말하자면 그 포소가 그지 말하자면 그 취업을 말하자면 그 뭐죠 해직을 현실을 안 시킨 이유가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중재하는 그 리스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누구 가면 누구 만나가지고 점전지가 돼 있으니까 조공 출신, 남로당 출신, 민민 출신 해가지고 이 우리나라 그 좌익계열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제주 창원 가가지고 이 수사가 미진되는 것이 검급이 안 잡혔다 그래요. 네. 그 피레미만 잡혔다 그래요. 피레미만 창원하고 제주도 간첩단들이 네. 더 이상 수사 진전이 안 된다. 검급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이제 정보 베테랑들이 다 이제 없잖아요 지금 초직이지. 그래서 미군정하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이 남로당 계열을 잡아가지고 내려하는데 그 계보를 알아본 일제시대 때 경찰 출신 아니면 그 친척이가 누구 잡고 누구 가서 이걸 역지를 못해. 참 점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게 장택상이라든가 그래 또 누굽니까? 수도 경찰청에 한 장택상하고 또 경무부장 한 조병옥이 또 일제에 있었던 경찰들 악질 빼고 기용해가지고 남로당 공산계열을 잡는데 활용을 했다 그러는 게. 그렇지, 그렇지. 얼마나 급하겠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념 투쟁이 없었던 것처럼 좌파가 얘기하잖아요. 예컨대 그 당시에 뭐 예컨대 홍범도가 뭐 공산당에 입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무슨 뭐 그게 공산주의가 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때 이미 공산주의와 이 자본주의 대결이 붙었지. 그 대결이 굉장했다고. 내부적으로 심각했다니까. 심각했다고요. 김구도 그 당시에 그 홍범도 이런 자유시 참변 소식을 듣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때에 이 사람이 방공의도 돌아다니는 게 자유시 참변 때문입니다. 1921년에 그 자유시 참변 때문에 네, 김구세대기 임구하고 이 임정의 중도 그룹들이 오육화된 계기가 자유시 참변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1921년 참변 때문에 6월달 결정적으로. 예예. 그래서 10년 동안에 의열단 창설했던 그 김원봉. 그렇죠. 김원봉 그룹하고 계속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좌우 이념 대결이었다고. 그게 자유시 참변으로 이 공산당에 대한 그 의심 이거 안 되는데 자유시 참변. 막말로 김원봉은 그때부터 좌익인 거야. 공산주의. 공산주의자고 김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건 반공주의자고. 반공주의로. 예. 근데 좌파들은 지금 뭐냐면 그게 아니다 이거. 다 항일운동은 그 공산주의 계열에 있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야 무섭게 역사 왜곡을 하는 거지. 보통 왜곡이 아니죠. 예. 일제 시대 때에 좌우익이 없었다? 어림없는 소리야. 그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때 살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죠. 그 자유시 참변도 그 이제 구조를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그 이제 고려 공산당 중에서 상해파 있고 이르쿠츠파가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고, 네. 그 이제 상해파의 주도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무력도 있고, 또 러시아 내부의 적군파하고 백군파가 네.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해가 연해주가 치열하게 벌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한독립군단에서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이런 그 장군들이 소련 적군이 자기들 편에 서서 백군을 갖다가 이제 거기 가담해라. 예예예. 했는데 왜 내가 자기들 싸움에 총알바지가 되느냐 해가지고 김자진 장군 이하의 그 우파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못한다고 협조를 하니까 안 하니까. 그렇지. 무장 해제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적군파가 그러면 어디를 꼬드르겠냐 하면은 이 고려 공산당 중에서 이르쿠츠파, 이르쿠츠파를 꼬시 가지고 네. 이제 이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들 협조를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휘권을 주면서 하자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그 시베리아 쪽에 있었던 이 김자진 장군 이하의 그 독립군들을
땅이 넓기 때문에 완전 소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배후에 있는 시베리아 배후에 있는 소비에트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락을 통해 가지고 이걸 괴멸시키려고 작전을 핀 겁니다. 네. 그러면 일본 정부는 소련 정부에게 무슨 떡을 줘야 되냐면 그 사린 지구에 있는 어업권, 네. 어업권에 대한 어업권을 보장을 해줬다. 그 대신 시베리아에 있는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을 내가 쫓아내버리라. 어쨌든 정리하라 해가지고 그렇지. 미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근데 조선 독립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거기에 이제 홍범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자기 뭐 개인적인 야망이든지 지역구 문제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소련 공산당의 뭐 어떤 충동질이든지 어쩌게 거기에 넘어간 거지. 넘어간 거죠. 명백하게 공산주의자지. 넘어간 거죠. 큰 죄를 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결국은 이것 때문에 후방이 몰려가지고 김자지가 공산주의한테 암살당했지 않습니까? 암살당했죠. 그 덕분에 그 후유증이죠. 그 조선 독립군이 강만길 교수의 그 역사가 시간작을 회고록을 3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독립군의 병력이 1000에서 2000명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2000명까지는 과장이고 만주에서 내려오는 잔존 병력이 많아서 한 1000여 명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대로 전투를 못한 이유가 홍범도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독립군이 그 당시에 괴멸이 됐지 않습니까? 완전 독립군이 그렇죠. 괴멸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무장해야 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농부로 전환했다가 스탈린 30년대에 네. 우즈베키스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제로 철도를 해가지고 그럼 20, 30명 조선인들 네. 이주당하면서 그렇죠. 거기 농부로서 한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건국훈장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죽고 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죠. 그러면 사실 그 사람들이 훈장 받아야 돼요. 사실은 홍범도가 아니라 홍범도가 아니죠. 거기서 죽어간 농부들 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아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두천 교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방송을 위해서 굉장히 준비해온 그런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 역사전쟁, 이론전쟁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거 중단하면 자기가 지는 거죠. 그렇죠. 중단하면 지는 거죠. 이거 죽게 하면 살기 전쟁은 아닌데 네. 이게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역사전쟁은 지구전이에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네. 제대로 역사를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되죠. 글쎄, 광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정율성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았는가 이거 다시 한번 국민들이 네. 의식 있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시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그래 봅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나가시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아침 7시 55분에 여러분 윤창중 조마이뉴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셔도 됩니다. 네. 예, 예.